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3기 첫 주차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간단하게 우리 OT 하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시험 끝났고요. 1차 시험 공부하시고 이제 바로 2차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3기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항상 판례가 강조되긴 하는데 이 판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1차에서는 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그리고 판례의 어떤 결론 정도만 공부를 하셨죠. 근데 2차에서는요, 우리가 법전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법조문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저절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암기가 되고 있고, 이 판례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판례의 결론이 도출되는 근거를 다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나와 있는 쟁점들을 이 판례에 적용해서 직접 사례 해결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기수인 GS 2기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진도별로 매주 75.524를 보고, 그리고 최신 판례하고, 그리고 핵심 사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 핵심 사례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가제문책으로 해서 이제 GS 3기에서는 사례로 푸는 노동법을 중심으로 해서 진도를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 150점, 100점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때 150점은 노원 파트, 노트 파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노원 파트 쭉 1교시, 2교시 그리고 3주차까지 노원을 마치고 4주차에서 6주차까지 우리가 노트로 이렇게 진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전에 상급하는 노동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을 제가 추가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S 연기 1기 때 전반적으로 다 훑었던 판례 부분 그리고 기본 법리 부분 이런 것들은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못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요, 이제 필압을 하신다 하시면은 그냥 아예 날리지 마시고 제가 연기 읽기 때 강조한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복습을 좀 진행해 주시고요. 제 수업의 경우에는 GS 3기 때 4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이제 보통 9시 30분부터 모의고사 1교시를 보시면은 이게 10시 45분에 끝나고요. 자, 2교시의 경우는 우리가 11시 5분부터 12시 20분까지 2교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세 번째 이제 오후 시간 1시 30분부터 우리가 60분씩 수업을 해가지고요. 18시까지. 목표는 18시까지 해서 네티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업 진행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강평만 듣고 이제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효율적인 진도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별로 진도를 좀 나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쭉 풀고, 그리고 빠진 부분 나가고, 이렇게 해도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별로 관련된 내용을 다 훑고, 그리고 오늘 봤던 모의고사 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GS 3기 과정,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프라임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주 완성이죠. 근데 5주로요, 노동법을 완성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공부가 되신 분들이나 가능하지, 우리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사례 문제를 5주 차로 만든다. 가당치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서비스로 플러스 1주를 제가 추가를 했죠. 그래서 6주 차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6주 차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각 주제별로 우리가 사례, 케이스 쓰는 논점 정리, 그리고 사항 검토, 이 부분들 숙지를 해주시고요. 만일에 그 부분이 이제 판례 법리가 안 돼서 현출이 안 된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어요. 판례를 무한 반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판례 10개 이상은 반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GS 2기 과정에서 제가 5개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은 무조건 10개에서 20개 이상씩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르셔야 내공이 쌓이시고, 그리고 사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GS 3기 과정에서는요, 이제 별도의 보강은 제가 잡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6주로 끝나게 되면 8월 6일 날 우리가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 시험은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죠. 9월 10일까지 이틀간. 그러면 몇 주가 남느냐? 4주 플러스 한 주가 남아요. 맨 마지막 보는 한 주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4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과목이 우리가 사실상 5과목이긴 한데 노동법을 합쳐가지고 한 과목으로 잡고, 그러면 4주 동안에요, 여러분들은 각 한 과목을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한 주에 무조건 한 과목을 마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1주차 남았을 때 학습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토요일 날은 이제 노1 그리고 노2 인사관리를 보고요. 일요일 날은 행정과 그리고 선택관을 봅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날 시험을 마쳤다. 그러면 집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4시 반에서 5시쯤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 이제 체력에 따라 가지고 확보 시간이 좀 달라지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평범하신 분들 5시간 빡세게 공부하시면요. 이제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려요. 많게는 5시간부터 7시간까지 가능하긴 하지만은 다음날 시험에 좀 지장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일요일날 보는 행정은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분량이 적고. 그러니까 행정은 다들 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선택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일요일날은 이렇게 빼고요. 토요일날은 당연히 그 전날 토요일날 공부할 거 공부하겠죠. 일요일날 거 할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얘를 한 달씩 나눠서 노1, 노2 인사관리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일월화 보시면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우리는 어차피 금요일날은 그 첫날 과목을 하니까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둘째 날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어 휘발성이 좀 강한 거를 맨 마지막에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선택 과목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해가 높은 과목들을 보는 행정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 월, 화 이렇게 보시면 역시 법보다는요. 제가 이제 법 전공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인사관리보다는 법이 좀 체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노1, 노2 각각 돌리고요. 화요일 날 인사관리를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기 끝나고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은 일단 그 스페어로 빼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왜냐하면 계획은 항상 깨지거든요. 예, 계획은 항상 깨지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5일 동안에 한 과목을 마친다. 그렇게 해서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전체 1회독, 아무리 못해도 1회독 돌리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주차 때, 요때 이제 1회독 하고요. 그리고 다시 시험 보기 전날 1회독 하시면 아무리 못해도 3회독 이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습을 하신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복습의 기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일요일 날 둘째 2교시에 보는 과목,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요. 3기 과정에서 선택 과목을 만일에 좀 양이 많은 과목을 하셨다 할 때는 미리미리 이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설령 토요일날 시험을 망쳤다 하더라도요. 야, 내가 선택 과목에서 내가 고득점 할 거야. 그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선택 과목을 필 차이를 늦췄어. 안 했어. 토요일날 밤에도 선택 과목 못했어. 근데 토요일날 시험도 망쳤어. 그럼 둘째 날 시험 볼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노동법을 강의하고 있긴 하지만 노무사 시험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할 과목이 뭐다? 선택 과목이라는 점. 이거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시고 3기 과정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교시 1문을 보시면요.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된 이제 시험 문제인데, 제가 GS 2기 과정에서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돼서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 내용의 시험 문제를 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요해책이랑 사례 문제랑 제 페이지는 불러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3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 주제를 따라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포인트는요. 경업금지 의무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 유지 의무는요. 회사 소속 불문합니다. 회사 소속 불문. 근데 경업금지 의무는요. 회사의 그러니까 비밀 유지 의무는 예를 들어서 A 회사 근로자가 있죠. A 회사 재적 중인 근로자 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이 A 회사를 퇴직하건 아니면 재직하건 관계없이요. 회사의 영업 비밀을 다른 쪽으로 누설만 한다라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경업금지 의무 위반은요. 재적이 아니죠. 여기 재적을 하면 안 됩니다. 재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A 회사에서 퇴사해서요. 이제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회사에서 너는 다른 데 가서 이 업무에서 일하면 안 돼. 이런 의무 조치할 것인가? 그건 뭐냐? 이 사람이 이전에 A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가서 다른 데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너 이거 하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의미가 되시죠? 비밀 유지는요, 제가 그냥 비밀만 넘겨주면 되는 거고, 경업금지 의무는 이 영업비밀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를 끼치는 업무를 타 회사 가서 하는 거, 그거를 막는 게 경업금지 의무다. 그래서 양자는 같은 듯 하면서 다르다. 자, 그러면요, 이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뭐다? 회사의 보호가치가 있는 영업비밀 유지기간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 이 흐름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요, 이 경업금지 의무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직 중이다. 그러면 우리가 근로계약에 있어서 성실에서 파생되는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고 있고요.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별도로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근로계약이 종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로계약이 종료가 돼. 그러면 더 이상 성실에서 파생되는 이 경업금지 의무는 인정되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 의무가 왜 인정이 되는가? 그 근거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는데, 별도로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경업금지 특약이 있다. 그럼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 여기 없어요.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그 특별법 이름이 좀 어려운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하는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전직금지 신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래서 근거 1번, 근거 2번,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사용자고요. 여러분들이 근로자입니다. 자, 우리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가지고 계약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서 사적 자치 원칙이 제한되는 근거 법 중에 하나 있죠. 그게 뭐다? 민법 103조 가행법규 위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업금지 약정도 우리가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언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서 무효가 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근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다시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다? 민법 103조 가행법규 위반할 때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언제 가행법규 위반이다? 자, 근거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근로자의 헌법상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32조 근로권, 그리고 시장 경제 질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을 때, 이때는 무효가 된다라는 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103조 위반, 즉 사유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느냐는 어떻게 판단한다? 제가 두 문자로 이지, 제대, 경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호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그리고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유무, 그리고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자, 이지, 제대, 경고입니다. 자, 이거를 판단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이 무엇이냐죠. 자, 이게 두 문자로 비약 고신이었죠. 사용자 이익이라 하면 영업비밀, 그리고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거,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 유지를 의미한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또 영업비밀이죠. 그래서 이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건과 그 개념과 그리고 요건이 있는데, 자, 요건과 관련돼서는요, 이게 요건이죠. 이게 개념이죠, 개념. 그래서 첫 번째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된다. 비주지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치성을 가져야 되며, 세 번째는 이 회사 측에서 영업비밀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유지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경업금지 약정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그 영업비밀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특정돼야 된다는 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우리가 GS 2기 때 시험을 봤고요. 자, 오늘 시험 문제는 이거죠. 오늘 시험 문제는 부정력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전직금지 신청이 인정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영업비밀 존속 기간을 한도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자, 해당 논점은 부르타 대비용입니다. 부르타 대비용.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업비밀과 관련돼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은요, 재직 중이든 또는, 잠깐만, 요걸 이렇게 할게요. 오늘 시험 문제 관련돼서 여러분들 유예책엔 다 있습니다. 영업비밀 우리가 존속기간과 관련해가지고, 존속기간은 우리가 재직 중이든 또는 퇴사 후든 관계없이 언제까지다? 우리가 업무 이탈 시부터 기산하죠. 업무 이탈 시부터 합리적인
합리적인 기간 범위 내로 제한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걸 전제로 해서 다시 이제 그 전직금지 신청 기간인데, 이 전직금지 신청은 회사 측이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면 업무 시설 시점부터 기산이 되고 있고요. 퇴사 후라면은 퇴사 시점부터 이 영업비밀 존속 기간까지 유지가 됩니다. 자, 다만 퇴직 시에 영업비밀 존속 기간을 만일에 경과했다. 그러면 더 이상 전직금지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사례 문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걸 뭐, 다 아시니까 이걸 다 읽진 않고요.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자, 원래 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갑의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입니다. 연구개발. 그럼 신상품 연구개발 업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영업 비밀 업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 논점을 잡진 않은 거고요. 해당 당사자가 이제 경쟁업체인 L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직을 하려는 낌새를 회사에서 알아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전직금지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해당 당사자가 이제 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경쟁사로 이직하려는 거를 이제 멈추는 거죠. 멈추니까 이제 회사 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그렇다고 해고할 수는 없으니까 보직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29일 날짜는 제가 이무저로 바꾼 거예요. 옛날 판례라. 다른 영업비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전직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해당 당사자가 약 1년 5개월 이제 경과한 후에 2021년 9일 날 경쟁사로 이직을 합니다. 경쟁사로 이직. 이해가 되셨죠? 자, 경쟁사로 이직을 했더니 이제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 해당 당사자에서 1년 동안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 금지 조치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 회사로 경쟁업체로 이직을 금지시키는 법원에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을 언제? 1년까지만 잡는다는 거죠. 자, 여기다 이제 법적 평가인데요. 자,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회사 측에서 1년 동안 영업비밀 침해를 하면 안 된다. 또 경쟁사로 전직을 금지하겠다. 그 기회는 언제? 1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다? 이 1년이 영업비밀 존속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업비밀 존속 기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업비밀 존속 기간을 도과했는가, 도과하지 않았는가, 그 기산을 잡을 때는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서는 퇴직일부터죠. 근데 퇴직 당시에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존속하지 않을 때는 언제부터 기산한다? 우리가 업무 이탈 시부터 기산하는 거죠. 업무 이탈 시로부터 1년이 여기 지나버렸네? 그러면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하지가 않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가 경쟁사로 전직금지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교시 1문 목차를 좀 보시면요. 법률 부분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죠. 회사 측에서 주장한 거는 법원에 1년간 영업비밀 침해 금지 조치 및 전직금지 조치 신청하였다. 금지 조치를 몇 가지 했죠? 2가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가지 내용을 다 써야 되는 게 함정이에요. 자, 보시면 영업비밀 유지 그 전직금지 신청해가지고, 자, 첫 번째 의의 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정경제 방지법에 의한 전직금지 신청,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이제 최소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써 주셔야 되고요. 또 영업비밀 판단 기준,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중요하죠.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그 기산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그에 따른 전직금지 기간 및 그 기산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4번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사안 검토할 때도 우리가 회사 측에서 금지 조치란 게 2가지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 금지 조치 신청, 그리고 전직 금지 조치 신청, 이렇게 둘로 대별해서 답안지 구성을 하셔야 된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사례 문제는 아까 제가 그 이전 PPT에서 이제 표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예시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근로자 갑은 AB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21년 3월 29일에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에서 이탈하여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 그 후에 2022년 9월 1일에 퇴직하여 A 회사와 경쟁업체인 B 회사에 전직을 하였다. 자, A 회사는 법원에 1년간 영업비밀 침해 금지 조치 및 전직 금지 조치를 신청하였다. A 회사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먼저 논점의 정리를 잡으시면은 우리가 둘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항상 논점의 정리에서는 당사자 주장을 먼저 간단하게 쳐라. 그 주장이 우리가 논점 정리가 5줄에서 7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3줄 정도, 한 줄은 너무 적고요. 한 2줄에서 3줄 정도로 간단히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장과 관련해서 A회사는 경쟁업체인 B회사로 전직한 갑에 대해서 법원에 1년간 영업비밀 침해 금지 조치 및 전직 금지 조치를 신청했죠. 그러니까 신청하였는 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사 측과 근로자 측과 좀 비속어 좀 쓰겠습니다. 쌈박질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영업비밀이 있다 없다죠. 영업비밀이 있으면 영업비밀 금지 침해 조치가 인정될 것이고 또 전직금지 신청이 인정되겠죠. 영업비밀이 없으면 그때는 이거 인정 안 되겠죠. 그러면 이때 영업비밀이 현 시점에 있다 없다는 뭐로 판단한다?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이 도과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다? 영업비밀이 도과했는지 그 존속기간, 그리고 그 존속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인지 2년인지,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산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게 논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경업금지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 신청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자, 이거는 뭐다? 영업비밀 부정예방지법에서 인정이 되고 있죠. 두 번째, 자, 이런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법에서 인정이 되는데, 자, 이때 영업비밀을 침해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지 1년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A회사 신청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전직금지 신청 자체가 인정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인정된다 안 된다는 관련돼서는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의 기간, 그리고 이 기간의 도과 여부와 관련된 기산일 언제인지, 이거를 우리가 쌈박질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목차 한번 보시면요. 법률 부분에서 비밀 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 있어서 일단 개념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비밀 유지 의무라 하면 근로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알게 된 근로자가 실질상 이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다른 데서 일을 한다. 자, 이러면 경업금지 의무 위반도 되고요. 또 회사에 대해서 알려져 버리면 영업비밀 금지 의무도 인정이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경업금지 의무는요, 직접 본인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경쟁일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까지가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근거 보시면은 경업금지 의무는 성실 의무에서 파생되는 의무이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경업금지 약정이나 또는 부정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전직금지 신청에 따라 인정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문 형식으로 나올 때는 해당 내용의 취지를 써주시면 돼요. 단문으로 나올 때는. 그래서 단문 시에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런 전직금지 신청. 자, 이런 것들은요, 근로자들,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법률로 가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서 이런 전직금지 신청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부정예방지법에 따른 전직금지 신청이 인정될 것인가 해서, 자, 이 의의를 불효사 내부에서 판례법리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예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한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서 전직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영업비밀 관련 내용이니까 최소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에 관련된 우리가 개념 3가지, 자, 다시 한번 비주지성, 그리고 경제적 가치성, 그리고 비밀 유지성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으로서 이런 침해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영업비밀이 특정돼야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영업비밀 판단 기준인데 사실 사례 문제에서 어떠한 그 내용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분량을 좀 채우기 위해서 해당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영업비밀이냐 아니냐는요. 누구나 접근 가능성이 있어. 그럼 영업비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 당사자가 회사 내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무 기간이 무엇인지, 직책이 무엇인지,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전직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전 회사와 전직 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기라기보다는 이해하셔서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잽을 날리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 및 그 계산점인데요. 먼저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을 보시면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점은요, 우리가 재직 중이다, 퇴사 후다 관계없이요, 업무 이탈 시점부터 이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이 기산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전직 금지 기간 및 그 기산점인데요. 자, 전직 금지 기간은 자,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자, 별 영업비밀 존속 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그 전직금지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워드 영업비밀 존속 기간이다. 자, 그래서 기산점인데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업무 이탈 시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퇴사를 했다. 그러면 퇴직 시점부터 산정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나 앞에 슬래시 쳐주시고요. 자, 그러나부터 무조건 스캔.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에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여, 즉 영업비밀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회사 측의 전직금지 신청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검토를 보시면요. 먼저 영업비밀 침해 금지 조치 신청인데,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A회사가 신청한 갑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은 갑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연구, 개발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한 2021년 3월 29일부터 1년간인 2022년 3월 28일까지로 봄이 상당하겠죠. 왜? 회사에서 1년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자, 갑이 퇴직하여 전직할 당시인 2022년 9월 1일 당시에는 해당 영업비밀 존속기간이 모두 경과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구하고 있는 A회사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답니다. 자, 다음은 전직금지 신청이죠. 자, 갑이 퇴직한 이후에 A회사가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이어서 갑이 A회사에서 퇴직을 하기 전에 A회사가 갑에 대한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갑에 대한 전직금지 신청 기산점은요,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부터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실관계에서는요, A회사의 영업비밀을 우리가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영업비밀 그 보호 기간을 21년 3월 29일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갑이 실제로 A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에는 이미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A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어 자, 따라서 갑이 퇴직할 당시 기준으로 할 경우에 A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를 위해서 갑의 전직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결과 A회사의 전직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결론.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은 갑이 퇴직하여 전직할 당시에 그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고, 영업비밀 보호 기간은 갑이 퇴직 당시 그 기간이 경과하여 보호될 수 있는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A회사 갑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금지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2문을 보겠습니다. 자, 2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업과 비전업 구분에 따른 시간 강사의 강사료 차등 지급인데요. 자, 해당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왜 냈냐면은 이게 그 21년도에 판례 백선이 제 2판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개정판에 실려 있는 리딩 판례고, 또 판례 내용 자체가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사례가 나오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역시 부르타용으로 제가 출제를 한번 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내용은 제가 그 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게 이제 그 21년도 판례인데, 21년 판례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해주는 그 판례입니다. 제가 잘난 척 조금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차별처와 관련된 거는요, 그 근거가 어디다? 헌법에서 시작하는 거죠. 헌법 제11조 제1항을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해서 이 헌법학에서는요, 이거를 헌법상 평등권이라고도 하고요. 평등권하고 동시에 평등 원칙을 우리가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 11조 내용이요, 이제 각 노동관계 법령에서 현출이 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죠. 그래서 사회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성국신사가 열거규정이다, 예시규정이다. 이게 예시규정이라는 거죠. 예시규정. 아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자, 이걸 외의 그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차별처우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요, 보시면 전업이다 또는 비전업이다. 전업의 경우에는 시간당 8만 원 주고요. 비전업의 경우는 시간당 3만 원 줍니다.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 강사인데 이게 전업 강사인지 아니면 비전업 강사에 따라 가지고 시간 납폐가 다르다는 거죠.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전업과 비전업은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성국신사 사유에 의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임금과 관련돼서 남녀고평법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그 당사자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추측컨대 남녀고평법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때 그 비전업으로 강의하신 분이 아마 여자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자분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금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고령자 고용법도 제가 기억을 하시려 했죠. 고령자 고용법. 임금피크자와 관련돼서 고령자 보험법도요, 부르타 대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 보험법은 연령에 따른 차별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차별 영역은 채용과 채용 근로조건, 이게 여기에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법으로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 즉 고유 형태에 따른 차별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차별 금지 영역은 근로조건의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반 내용이고요. 자, 오늘 시험 문제는 우리가 국립대학교 시간 강사죠. 국립대학교 시간 강사.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판례에서 나왔던 내용만 뽑으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와 남녀고평법 내용만 우리가 문제를 좀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논점 정리를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시간 강사는요, 국립대학교 강사입니다. 국립대학교. 자, 국립대학교 시간 강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 또는 남녀고평법상 임금차별 금지, 자, 이거를 적용시킬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려면 해당 시간 강사, 국립대학교죠. 국립대학교면 우리가 공무원 신분이 인정될 여지도 있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이 국립대학교 시간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차별처우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데 이게 25점짜리잖아요. 25점짜리니까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돼서 내용을 최대한 담백하게 짧게 쓰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처우 해당 여부인데요. 자, 차별처우란 무엇인가? 자, 차별처우와 관련돼서 우리가 균등처우와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와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차별처우와 관련된 기본 내용이 있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하는 게 차별이라는 내용, 그 내용까지. 자, 그러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논점에서는 별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전업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되긴 하겠죠. 여기서는 제가 예시 답안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걸 쓴다라면 전업 근로자, 전업 강사가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가 있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별 사유로서 우리가 선고심사인데 그게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전업이나 비전업과 같이 해당 당사자가 하고 있는 근로 내용 외의 사유에 의해서도 우리가 차별 처우가 인정돼서 아니 된다는 내용,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인데 이거 제가 1기, 2기 때 판례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정 이유 유무와 관련돼서는 달리 처할 필요성이 처음부터 없는데 달리 처하는 경우. 두 번째는요, 달리 처할 필요성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때 함정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무급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무급.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 판단 기준과 관련돼서는 업무 숙련도라던가 이런 부분들 제가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부타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항봉투 관련돼서는 먼저 그냥 간단하게 1번과 2번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시간 강사가 근로자서 인정될 것인가 이걸 먼저 보고 두 번째 메인인 차별처우 해당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갑은 이게 국립대학교가 포인트예요. 국립대학교의 시간 강사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국립대학교 시간 강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먼저 문제가 됩니다. 자, 2023년 2월경 A회사와 시간 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바로 설명을 했네요. 2023년 1학기에 매주 2시간, 그리고 매월, 월 8시간, 진짜 조금 강의합니다. 강의를 담당하였다. 해당 근로계약에 따르면 강사용은 직위, 그리고 시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였는데, 1학기 간호 단가는 전업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시간당 8만 원을 주고, 순간 흠칫했습니다. 처음 겪는 경우라. 이거 날아가 버리면 또 이제 강의 중간에 끊고 또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간당 8만 원. 자, 그리고 비전업의 경우에는 시간당 3만 원을 이렇게 차이를 뒀다는 거죠. 자, A 대학교는 시간 강사에게 본인이 전업이냐, 비전업이냐 확인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이 당사자 갑은요, 본인하게 내려고 했으니까 전업이라고 냈겠죠. 그래서 전업이라고 했죠. 갑은 전업 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를 했어요. 자, 이에 따라 이 고지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는 비전업인데 전업으로 고지해서 진실고지 의무 위반 이렇게 나무다리에 긁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있나 보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에 따라 A대학교는 갑에게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3년 강사료로 64,000원을 지급하였다. 64만 원 지급하였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요, 우리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별도 부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부동산 임대사업으로서 임대소득이 있다는 거죠.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한다? 별도 수입이 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세금을 때렸다는 겁니다. 자, 그걸 알려주니까, A회사는, 야, 너 임대소득, 다리소득 있잖아. 이해가 됐죠? 너 임대소득 있으니까 전업으로 너 수입이 전적으로 강사 수입이 아니라 또 다른 수입도 있으니까 너는 비전업이야.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전업 강사를 위하여 차액분인 40만원 반환 청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비전업 시간 강사로서 3만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이런 사실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 메인은요, 우리가 A대학교가 시간 강사에 대해서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 기준으로 하여 강사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가? 이게 주 메인이죠.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려면 전제가 뭐다? 국립대학교 시간 강사인 갑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그게 먼저 문제가 되는 거죠.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논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은 논점의 정리. A대학교는 시간 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갑에게 비전업 강사를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게 메인이고요. 자, 이와 관련하여 선결 문제로서 국립대학교 시간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남녀고표법상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법률 부분은 제가 판례를 좀 짜집긴 한 겁니다. 자, 먼저 근로상 판단인데 근로상 판단 관련해서 판례부터 쓰시면 안 되고요. 항상 법조문이 우선이랬죠. 그래서 법조문 근로법 제2조 제2랑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 종류 없이 임금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고요. 여기에 관련된 판단 징표를 다 쓰시면요. 완전히 나무다리 긋는 거예요. 분량이 넘쳐요. 그 어떻게? 이때는 우리가 명칭 불문하고요. 뭐로 본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자 별이죠.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그렇게 판단한다 해서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한다. 거기까지만 쓰시면 되고요. 종사 보완까지 많이 썼다 하면은 이제 불량 스케치가 이제 미스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차별차 후 해당 여부를 보시는데, 자, 의를 보시면은 우리가 균등처우와 관련 내용이 메인이기 때문에 근법 6조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판례 내용을 쓰는데, 자, 차별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 그리고 해당 판례에서는 이 내용을 좀 더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및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서 한적이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내용을 풀어 쓰고 있고요. 자, 비교 대상 근로자인데요. 차별처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비교 대상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별 사유인데요. 이게 해당 판례에서 메인이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근기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처우 원칙이나 또는 남녀고편법 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같이 동일임금 원칙 등은 원칙이나 또는 헌법 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을 근로계약에서 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아니되면 물론 자, 그 밖에 근로계약상은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 별입니다.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 자, 근로 내용과 다른 사정. 근데, 자,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요, 근로법 제6조 차별처우 금지 사유가 선국신사인데, 이게 예시 규정이죠. 그 어떤 사유로도 우리가 차별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판례가 뭐라고 했다? 이 사람이 일하는 그 근로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가지고 차별처우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판례 요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답안 있을 때는 강조를 해주셔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량 차별처우를 해서는 아니야 된다. 자, 합격 유무 판단입니다. 합격 유무란 단례처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단례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에서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남녀고편법상 차별처우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동일가치 노동 그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녀고편법 여러분들의 법전에는 남녀고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부르타 대비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일 노동이란 사업장 내에 다른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설령 다소 다르더라도 자, 객관적인 직무평가 자, 별입니다. 객관적인 직무평가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의미한다. 즉 인사관리에 의하면 직무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과 관련돼서는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이것도 인사관리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한답니다. 자, 사안의 검토인데요. 자, 사안의 검토에는 해당 당사자가 A대학교의 어떤 지휘감독을 받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아셨죠? 일반적인 내용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내용은요. 제가 쓴 게 아니라 판례에 있는 내용 법리를 제가 사안 검토 내용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대학 시간 강사는 대학교 총장에서 위촉이 되고요. 학교 측에서는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석도 관리하고 또 학점도 배점을 부과하죠. 그러니까 학사 관리를 한다는 거죠. 즉 부가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행정 업무도 수행을 한다. 자, 그리고 이런 업무 수행 대가로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 시간 수를 곱한 시간당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을 받는다. 자, 그래서 대학교 시간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수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자, 다른 교원들과 같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 제공 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많으며 또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사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만을 들어 근로자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Q 기소장을 가지고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해당 판단은요. 열린 평가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되 다만 해당 내용은 판례 내용이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차별처우 해당 여부인데요. 자, 먼저 전업과 비전업의 그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전업이라는 게 특정 대학교에서만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전업인지. 자, 두 번째는 출강은 특정 대학 아닌 어느 대학이든 할 수 있는데 오로지 시간 강사 일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속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얽매인다는 거죠. 그 얽매이는 게 특정 대학교에 얽매이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 강사라는 개념에 얽매이는 것인지 또는 시간 강사료 외의 다른 기타 소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인지 이게 이제 불분명하다는 거죠. 제가 쓴 게 아니라 판례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 강사에 대해서 근로자분 대가로서 시간급 성격인 강사료를 근로인과 무관한 사정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즉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시간 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의도로서 강사료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둔 것이라는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 강사 근로대원과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가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한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강사를 올려주고 싶은데 이제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전업 강사부터 시간당 단가를 올려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건강보험 보호법상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단순히 갑이 임대 수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 강사 그 전업에 전념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 자, 따라서 A대학교가 시간 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 11조 제1항 평등 원칙 및 근로법 제6조 균등처우 원칙, 남녀공학 8조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차별처우에 해당합니다. 자, 결론. 국립대학교 시간강사인 갑은 근기부상 근로자에 해당하고요. A대학교가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차별처우에 해당한다. 자, 따라서 A대학교 갑에 대한 강사료 지급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해당 판례는 판례백선에 이제 그 수록된 좀 그 특이 판례이기 때문에 부르타 대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분인데요. 매각 유로금 반환 약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 위약금 약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약금 약정. 자, 위약금 약정과 관련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시험 문제는 28회 때 사이니프나스가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32회 차니까 충분히 위약금 약정도 부르사 대비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매각 유로금 반환 약정은 어쨌든 그와 관련된 그 최신 판례 내용이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위약금 약정과 관련된 일반론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약금 약정의 내용은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금융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금기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민법상의 기본 원칙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우리가 398조 제1항을 보시면요.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398조 제1항에 따를 때는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만일에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너 돈 얼마 내야 돼. 이런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 예정을 만일에 제한 없이 인정된다면 강제근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금융법 제20조는요.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 또는
우리가 강제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서 위약금 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위약금 약정과 관련돼서 민법상 허용되는 위약금 약정은요, 우리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 다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약정이 금지되는 거는 민법상 인정되는 내용이 다 부정이 되겠죠. 금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민법상 위약금 약정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손해배상을 예정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벌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로기법 내용으로 가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을 어겼을 때 일정 금원을 반환토록 하는 약정을 체결했을 때 이게 근로법 제2조 위약금 약정이 위배되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반환하는 금원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자, 사유 불문하고요. 일정한 금원을 그냥 무조건 반환한다. 그건 위약금 약정이죠. 이거는 근기법 20조 위반입니다. 20조 위반. 근기법 20조 위반. 자,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토록 한다. 역시 그것도 근기법 20조 위반이죠. 근기법 20조 위반.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사용자가 부담할 돈이 아니고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사용자가 먼저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준 겁니다. 자, 그렇게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 자, 비용상의 의무를 면제케 한다라면 이거는 근로자한테 불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런 비용상은 의무 면제 약정이 필요한데 이 약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한 없이 모두 다 인정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판단 기준을 보시면은 일단 최소한 지급되는 이 비용 성격이 무엇인가? 이게 사용자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 이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할 뿐인데 이걸 사용자가 대신 먼저 지급을 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전적이든 또는 공동이든 이건 필요 없고요. 근로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로자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을 사용자가 대신 먼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인행위. 이게 원인이죠. 그럼 이게 뭐다? 이게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반환약정, 약정 의무기간, 그리고 상환비용,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정해져 있어서 결과 측면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때 이때 비로소 해당 약정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법리는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처분무사 해석 방법인데 이건 여러 번 했었죠. 자, 우리가 1단계는 뭐다? 문헌적 해석이죠. 문헌적 해석은 문헌의 내용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글자를 잘못 쓸 수 있겠죠. 문헌 내용이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한다? 논리적 해석을 하죠. 그래서 두 문자 동경 목사입니다. 그래서 체결 경위, 체결 동기, 그리고 경위, 그리고 계약에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진작 의사,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경험치기 비춰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자,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목적론적 해석이죠. 그래서 이런 노동 관련 법상의 처분문서는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불리해석 금지 원칙이 여기에서 도출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28회 때 기출됐던 내용인데 이 사이버에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사례 문제는 우리가 2기 때 했기 때문에 그 3기 과정에서는 2기 때 자세히 다뤘던 내용은 좀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일단 개념을 보시면은 사이닝 플러스는 뭐냐? A 회사에 있던 근로자가 A 회사에 있던 근로자 갑이 멀리 떨어져 있는 또는 가까이 있어 상관없겠죠. B 회사로 이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A 회사에서 여러분들 10년 이상을 다녔어요. 자, 여러분들 뭐 제가 좀 민망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제 핸드폰 보면요, 핸드폰 좀 바꾸래요. 제 핸드폰이 진짜 낡았습니다. 껍질도 낡았고요, 굉장히 낡았어요. 이렇게 바꾸래. 근데 저는 바꾸기가 싫어요. 귀차니즘. 핸드폰 바꿀 때 정보 다 바꿔야 되고요. 또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잘 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봅니다. 매장 가서 이거 다 해야 되고요. 약정 필요한 거 있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귀찮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냥 핸드폰이 고장날 때까지 한 눈만 팹니다. 스타일이.
그러면 이 값이 핸드폰하면 귀찮잖아. 그럼 이 값도 A 회사에서 B 회사로 넘어갈 때 이 값이 이 A 회사에 그동안 구축했던 인적 그 인프라가 있겠죠. 그리고 환경이 있겠죠. 그런 거를 다 이제 버리고 새로운 데로 넘어가려니까 이 사람도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B 회사에서 이 사람을 꼬시려면 야, 내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게. 그게 뭐다? 이직 사례금입니다. 그래서 이직 사례금의 법적 성격은요, 사인 보너스 법적, 말을 잘못했네. 사인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 사인 보너스 법적 성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야, 너가 그동안 했던 거 다 버리고 오는데 그 대가로 내가 이직하면 그 사례를 줄게. 그게 이직 사례금입니다. 그럼 이직 사례금은 이직을 함으로써 채무액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무가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전속계약금 성격을 갖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렇죠? 주 5일 근무인데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서요. 밤에 알바를 빡세게 한다거나 주말에 일을 빡세게 하면 주 5일인 우리 평일, 월화, 수목, 금에 여러분들이 올빵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힘이 딸리니까 졸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 회사 일만 해줘. 그렇게 전속계약 의무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근속기간을 우리가 예를 들어 7년을 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일에 3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4년 동안 우리가 전속해서 근무한 대가로서 지급할 금원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겠죠. 또 임금 성급급 우리가 7년 동안 그러니까 연봉으로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는데 연봉 계약이 아니라 7년 계약을 합니다. 7년 계약. 7년 계약을 했는데 돈을 땡겨받아요. 7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 중에서 일부를 땡겨받아. 회사 이직할 때. 자, 그러면 임금을 땡겨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인앤 플러스가 이직 사례금인지 전속계약금인지 임금 성급금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시험 본 매각 위로금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룹 회사죠. A그룹. A그룹에 있는 1번 회사, 2번 회사가 있는데, 이게 주식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다른 그룹에 매각을 해버립니다. 이 B그룹. B그룹이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매각을 한다는 거죠. 주식 매각. 주식 매각. 자, 여러분들 주식을 매각했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대주주가 바뀌면 실제 운영이 바뀔 뿐이지만 그 회사 자체는 존속하는 거죠.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기업 소속에 있다가 중소기업으로 또 회사가 떨어져 나간다거나 또는 대기업 중에서도 잘 나가는 대기업보다 그러니까 1순위 대기업에서 2순위 대기업으로 바뀌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디 다니냐 할 때 삼성 다닌다 또는 LG 다닌다 현대 다닌다 이렇게 하지 여기에 있는 세부 소속 계열회사 이름 얘기 안 하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앞에 타이틀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회사 매각하는 거 반대야. 주식 매각 반대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 야, 그동안 우리 그룹에서 그동안 일을 잘해준 거 너무 고마워. 내가 주식 팔아가지고 남는 돈 중에 내가 당신들 그동안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니까 내가 당신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식 판 돈 중에 일부를 줄게. 그게 매각 위로금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 매각 위로금은 근로제공 대가인가요? 아니죠. 그죠? 회사 측에서 이 돈을 줘야 될 필요성이 원래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각 위로금은요. 기본적으로 민법 문제입니다. 민법 문제. 사인 플러스랑 똑같아요. 근데 사인 플러스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매각 위로금도 경우에 따라 출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원화 금융 기간의 설정과 양성, 기설량이죠. 그리고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그리고 규모 액수. 자, 그리고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런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거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서 그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반환 여부가 달라진다. 포인트는 강제근로 금지죠. 부당의 강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기 때부터 이제 두 문자 기성은 금성교수 반복경위 자제 부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요. 사실상 우리, 아이고, 요거 목차를 제가 못 바꿨네요. 제가 페이지만 해놓고 나서 바빠가지고 요거를 한 줄 아는데, 이거 이문인데, 이게 바뀌질 않았네요. 자, 목차는 여러분들, 예시 자반 가지고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매각 위로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매각 위로금은 노동법상 목차가 아니죠. 노동법과 관련된 목차는 근로기법 제20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양기정 금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주시고요. 자, 의 쓰시고, 그리고 금지되고 있는 위양 예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반환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반환 약정의 적법성 이 내용을 써주시고, 자, 그리고 위약금 약정 및 반환, 임금 반환 약정, 적법성 판단. 이거 좀 목차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논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설문을 보시고요. 설문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X그룹에 이제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이제 50% 소유가 있는 거죠. 순환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B회사는요, X그룹 소속입니다. 자, 그런데 B회사 주식을 이제 다른 Y그룹에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회사 매각입니다. 자, 이런 주식 매각 사실을 이제 알려지니까 직원들이 이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요, 매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매각 반대, 경영 사항이죠. 이거 가지고 노조들이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언론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S급 회사야. 그러면 사회적 이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진화에 나섭니다. 그래서 B회사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상 끝에 위원장과 이제 합의를 합니다. 자,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주는데요. 그 위로금을 주는 대상을 봤더니 매각이 발표된 당시의 근무자입니다. 근데 모든 근무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 측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직원을 의미하고요. 의미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임원급들은 인정이 안 됩니다. 임원급들. 자, 그리고 당의원도 입사자도 인정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계약직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2년 이하 단기 계약, 기간제 근로자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매각 위로금을 모두 다 주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회사가 매각이 되었을 때, 주식이 매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핵심 인력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매각 위로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매각 위로금을 이제 대략 한 평균 6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자, 다만 매각 위로금 받고 이제 퇴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무제 기간을 둔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타임도 말일까지랍니다. 연말까지. 자, 그래서 그 이전에 만일에 퇴사를 한다면 이미 지급받은 매각 위로금을 일할 계산해서 반납하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근로자한테 불리하잖아요. 매각 위로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 근데 회사가 그냥 은혜적 금품을 준대. 대신에 정지 조건을 다는 거죠. 해제 조건을 다는 거죠. 너가 이 조건을 다 완수를 못하면 너가 그 일한 만큼만 일할 계산 주고 나머지는 차익 청구, 반환 청구를 할 거야. 그걸 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B번에는 매각 위로금 지급 안 되는 문서에서 위로금 지급 배경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야, 이거는 너네들이 일한 근로제공 대가로서 상여금 성격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매각 위로금은 상여금이 아닙니다. 이 주주 단계에 따라서 그동안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한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약 의지를 가지고 경력고자 한다. 이렇게 안대를 다 했고요. 자,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임금성이 인정되면 3.3%를 뗍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위로금은 주주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자, 기타 소득은 우리가 사실상 0.88%를 떼요. 자, 원래는 이게 0.88%입니다. 이건 지금은 0.88%고 제가 볼 때는 해당 판례가 좀 나오기가 조금 면전이 됐죠. 그래서 이 세율이 안 맞는 거고 지금 사실상 0.88%를 뗍니다. 금액은 안 나와있다. 자, B회사는 2023년 4월 30일 갑에게 위로금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자, 그리고 사무도 변경되었고요. 그런데 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율신상 사유로요. 지금 5월 10일에 퇴직사 의사 밝히고요. 그리고
6월 4일 날 바로 퇴직을 합니다. 자, 회사는 언제 넘어갔죠? 날짜가 4월 29일. 그리고 날짜가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뭐 날짜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회사가 상호가 바뀌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개인적인 사유, 일신상의 사유에 의해서 퇴사한 거죠. 일신 사유로.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하죠. 일신상으로 사유로 퇴사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 소속이 X그룹에서 Y그룹으로 변경이 안 된다더라도 이 사람은 퇴사하죠. 그런 사람에게도 돈을 그냥 100% 다 주는 게 맞나요? 이 사람은 어차피 회사 변경 안 돼도 퇴사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에게 6천만 원 돈을 공짜로 줬어.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전자에서 법리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은 논점 문제 보겠습니다. 자, C회사는 사후가 변경되기 전에 B회사가 회사 매각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와 약정한 퇴사 시 매각 유력은 반환 규정에 따라 의무 근로기간 이전에 퇴사한 갑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매각 유로금 중에 월별 계산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죠. 자, 그러고 있는 바 해당 매각 유로금 반환 부분이 금융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응에 따른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인지 문제가 된다. 자,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론 법리로서 위헌적인 금지와 관련돼서 일단 민법 398조 제1항을 써주시고요. 자, 이와 대비해서 금융법 제20조는 강제근로 금지 및 우리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기법 20조의 위헌지정 금지를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지는 위헌 예정과 관련해서요. 위약금 약정 인정 안 되고 손해배상 예정도 약정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반환 약정 적법성인데요. 위약금 약정 및 임금 반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금기법 20조 위반하여 인정되지 않지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매각 유로금과 관련해가지고, 자, 우리 PPT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그리고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규모, 액수, 그리고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과 경위.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산호검토를 보시는데, 자, 산호검토가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위약금 약정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약금 약정이면 처음부터 반환 청구 자체가 아예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가 C회사로 변경되기 전에 B회사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체결한 약정은 근로자에게 소속 기업 집단의 변경에 따른 매각 유로금을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할 계산하여 반환토록 하는 내용일 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의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 B회사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란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위약금 약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편 B회사는 직원들에게 매각 유로금이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안대를 하였는 바, 매각 유로금 반환 부분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반환토록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자, 한편 주식 매각 사실을 알고 입사한 사람이나 또는 상대적으로 이탈 방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각 유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B회사가 주식 매각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 의무를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의 계속 근로를 유도함으로써 주식 매각 이후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려는 이례적이고 또 특별한 경상 목적에서 이와 같은 약정을 하고 매각 유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 즉 이런 매각 유로금을 지급한 그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비록 의무 근로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8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의무 근로기간 중에 퇴사한 경우에 반납금도 지급받은 매각 유로금을 월할 계산하여 반납하고 있을 뿐이므로 매각 유로금을 지급받은 갑 등의 근로자들이 해당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한다 볼 수가 없다. 자, 따라서 매각 유로금 반환 부분은 금기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결론입니다. 자, 사후 변경 전후 B회사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체결한 의무 근로기간 위반 시에 반환 약정은 갑 등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근로를 강제한다고 볼 수가 없는 바, 금융법 20조
학교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회사 청구는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시고요. 오후 두 번째 시간에 2교시 강편 들어가겠습니다.